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YG가 확진자랑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지금 줌으로 연결해서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새롭네요. 네, 팬데믹 특집. 한강 특집 세 번째 시간 네, 마련해 볼 텐데요. 저희가 앞선 두 편의 특집에서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얘기를 길게 했고요. 이번 모두가 시간에는 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채식주의자 그렇죠. 소년이 온다를 다뤘고 이번에는 탑2가 이거죠? 네, 채식주의자와 그렇죠. 소년이 온다. 모르겠어. 한강 작가 본인은 이 두 음. 작품이 탑2라고 생각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독자들이나 아니면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평하는 평론가들은 뭐 누가 한강 작가 작품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아니면은 뭐가 성취가 제일 좋아하면은 아마도 채식주의자랑 소년이 온다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그 시적인 문체라거나 이런 이미지즘을 훨씬 더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뭐 흰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흰은 정말 그 흰이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이야기들을 산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시처럼 쭉 이제 읊어 나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문장도 좀 독창적이고 그 서사적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극단에 있는 한강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또 한쪽에 있는 방식의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이고 뭐 또 역사적인 그 소재들을 다루는 한강의 모습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뭐 소년이 온다라든지 오늘 읽게 된 작별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히라버 시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을 독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로 이제 지난 방송을 했고 오늘은 그 외에 다른 작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평만 믿고 쭉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를 제일 먼저 신작이기도 하고 신작이죠.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제가 고백하건대 작별하지 않는다는 JYP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읽어가지고 일단 제가 좀 오늘 간을 보고 보통 고백을 이렇게 하진 않죠. 그걸 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어떤 주저함이 없이 그런데 그 JYP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지 않게 된 데는 YG 탓도 좀 있어요. 그 JYP가 소년이 온다를 읽고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그 힘들어하다라는 게 뭐 작품이 재미가 없어서라거나 아니면은 뭐 잘 안 읽혀서라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이 소년이 온다가 다루는 그 1980년 5월 광주라고 하는 소재의 무게가 그 JYP를 약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안 읽고 와도 된다 그랬어 YG가 이제 허락했어. 그런 JYP한테 그 제주 4.3을 또 소재로 한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또 바로 읽으라고 들이미는 게 너무 좀 약간 학대 같기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학대하지 않아주셔서.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힘들면 박평이랑 나는 작별하지 않는다 읽었으니까 그 선배는 안 읽고 와도 된다라고 했더니 또 낼름 좋아가지고 또 안 읽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으면 방송을 두 편 만들잖아요. 근데 두 권을 읽었으면 네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 편을 읽고 세 권을 읽고 세 편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너무 학대 아니냐 나에 대한 막 했더니 게다가 또 4.3 다룬 이거 더 무거운 소설 이거 무겁지 그렇대. 어떡하지 막 그랬더니 빼주겠다고 두 권만 읽고 오라고 해가지고. 무거워요. 저도 무겁게 읽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좀 뭐 굳이 JYP가 안 읽어도 된다라고 했던 게 약간 진짜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찐 바루도의 링컨 계열이에요. 저 얘기도 하면서 읽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네, 그래서 읽으면 이상했겠다. 이렇게까지 읽으면 이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바로드의 링컨은 그 JYP랑 일면식도 없고 앞으로도 일면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외국 작가의 또 그 곳에서는 또 높은 성취를 인정받은 작품이었잖아요. 그래서 JYP가 되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마음 하면서 놓고. 마구 막 까댈 수가 있었는데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을 다룬 소설인데다가 또 맨부커상 수상 작가인데다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는 한강 작가고 또 오다 가다가 또 또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진짜 한번 마주칠 수도 있는 분인데 이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원천 봉쇄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 JYP가 무슨 설화에 휘말릴까봐 사전에 네. 봉쇄한 겁니까? 예, 사전에 봉쇄한 거예요. 사전에 봉쇄. 그런 깊은 그러니까 뜻이 왜냐하면 있었어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저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한강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애정하는 입장에서도 이 소설을 이렇게 쓰시는 게 최선이었을까? 독자 입장에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처음에 이 소설을 읽고 읽을 때 힘들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고, 그러니까 쉬면서 많이 읽었고, 읽으면서 많이 이제 무겁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읽고 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 가지 뭐 모티프들, 그리고 뭐 이미지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상황을 풀어나가는 어떤 방식들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너무 좋은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채식주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어떤 몸이라는 것, 이제 어떤 그 통증을 그대로 받아내는 어떤 현장이나 장소로서의 어떤 몸이라는 것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집단적 트라우마, 뭐 역사적인 소재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두 세계가 결합해서 완성된 작품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인물들도 그냥 어떤 한 인물들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세계들을 다 이제 비유적으로 그런 세계들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읽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힘들게 읽었지만 읽고 나서 어떤 문제의식을 찾아나가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마스터피스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작품이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저한테도 잘 읽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소재를 또 이런 등장인물과 그리고 이런 주제의식을 이렇게밖에 하는 게 최선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은 좀 실패한 작품이다라고는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떠올려지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매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이 작품이나 이 소설의 뭔가 힘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독자 입장에서는 불친절한 소설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되게 확실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또 인터넷 서점의 평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좋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선호하는 소설의 분위기랑은 되게 달라서 약간의 그런 문턱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평들을 보면서. 한강 작가 간단하게 본인은 이 책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다 이런 표현을 네. 하셨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 맞아요. 사랑이라는 것 아니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아끼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JYP는 전혀 읽지를 않았고 또 책걸상 다른 애청자분들께서도 안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소년이 온다부터 시작이 돼요. 이 소설은. 아 그래요? 소년이 네, 온다부터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그 작중 화자가 작가예요. 소설가. 소설가. 그런데 그 광주를 다룬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2014년에 그 소설을 내고 뭔가 너무나 힘들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악몽들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몽에서 시작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작품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몇 자를 끄적여요. 그게 작별하지 않는다의 처음 한 2페이지예요. 시작은 좋은데요? 네, 처음 2페이지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 3년 동안 그냥 놓은 거죠.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소설 속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 주인공은 경아라고 하는 소설가고요. 그리고 그 경아라고 하는 소설가에게는 사회 초년생 때 연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연락하고 교류해온 그 다큐멘터리 감독인 친구 인선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인선에게 그 2014년에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아마도 소년이 온다일 것 같은 광주를 다룬 소설을 쓰고 나서 꾼 악몽을 소재로 해서 약간 설치 미술 비디오 아트 작업 같은 걸 같이 하자라고 이제 구두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인 경아는 그 약속을 실현에 옮기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막 다른 일 때문에 그걸 그냥 이렇게 뒤에 젖혀준 상황이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제 혼자서 살고 있었던 그 친구 인선은 그 작업을 묵묵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은 어느 날 그 인선이 이 홀로 혼자서 통나무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급하게 제주도에서 서울에 있는 그 절단된 손가락을 잘 붙이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짜고짜 너 제주도로 지금 가라고 그래요. 왜 제주도로 가야 되냐면 네가 제주도로 가서 먹이랑 물을 주지 않으면 새가 죽는다. 또 새 나오나요? 네, 거기서 새가 나요. 또 새가 죽는다. 그래서 막 폭설이 쏟아지고 막 비행기도 막 제주도에 막 도착하자마자 다음 비행기들은 다 취소. 그리고 제주도에 버스도 다니지 않고 차도 막 다니기 어려운 그런 폭설을 뚫고서 그 새에게 물이랑 먹이를 주러 가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선의 집에 가게 됐죠. 그 친구가 이제 인선이라는 이름이고 이 소설가인 화자가 경하인데 곳에 가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선의 집안이 제주 4.3 사건과 이제 아주 긴밀한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었고 인선의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연장선상 안에 있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사람들의 기억들을 보면서 작가로서는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제주 4.3이라는 것을 직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선과 뭐 후반부로 가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또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도 이어지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 폭설을 뚫고서 그 인선의 외딴 집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소설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가 불명확해요. 끝까지? 네, 끝까지. 야. 아마 그런 것들이 소설을 좀 읽기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진술의 무게가 불투명하니까. 그 뭐 중간중간에 방금 박평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인선의 제주도 집안의 내력조차도 이게 이제 화자인 이 경아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정보들을 접했는지조차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마치 약간 그
귀신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유사한 형태? 모호함이 많은 작품이군요. 네. 근데 그런데 그 인선의 이제 집안의 이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인선의 어머니와 인선의 아버지는 생존자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인선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생존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선의 오빠예요. 바로 위에 손이 오빠.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손이 오빠가 그 인선의 어머니는 어디선가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4.3 사건의 생존자로서. 그래서 그 오빠를 찾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이제 그 환상 속의 이야기의 이제 되게 중요한 한 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는 애청자들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지금 표정이 지금 제가 그래서 채식주의자의 세계관과 이 소년이 온다의 세계관이 같이 있고 각각이 되게 극대화돼 있는 방식의 소설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좀 그런 기법들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근데 여기에는 크게 그 두 세계관이 지금 계속 같이 있어요. 하나는 경화는 소설가가 직업이에요. 그리고 인선은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의 세계와 다큐의 세계라는 건 굉장히 그 대립되죠. 소설은 사실 상상의 세계이고 무의식의 세계인 거고, 근데 다큐는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인 거잖아요. 그리고 상상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팩트의 세계인 거고, 그리고 그 인선, 그 팩트와 다큐를 상징하는 인선은 그 제주 4.3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가족의 내력들이 있는 거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통증을 또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통증은 굉장히 가시적인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절단된 통증에 일부러 통증을 계속 일으켜야지 지금은 아프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좀 나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인선은 계속해서 그 통증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선이 앓고 있는 통증이 그렇다면 반면에 이 화자인 경화도 통증을 앓고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 없어요. 극심한 우울증과 두통과 이런 것들에 계속 시달리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경화를 사로잡고 있는 거는 소설가 혹은 소설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 무의식의 세계이고 몽상의 세계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결합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과거에 있었던 한 사실을 그 집단이 기억한다는 건 그 이제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소설가인 경화의 세계는 사실 꿈으로 계속 이야기가 돼요. 꿈을 꾸고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경화가 있는 그 세계는 꿈이 아니라 역사죠. 근데 두 개 다 기억인데 역사라는 기억과 이 꿈이라는 기억이 이제 결합을 할 때 하나의 공동체의 기억이라는 게 구성이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실제하는 감각이지만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이렇게 객관성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이긴 하지만 모두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의 기억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만으로는 이어질 수가 없고, 이 두 개가 결합한 어떤 지점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그게 한강이 이야기하는 역사적 인간 혹은 역사를 기억하는 어떤 형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지점에서 이 경화라는 인물이랑 인선이라는 인물은 사람이지만 인물이기만 한 건 아니고 큰 어떤 세계를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심볼릭한 세계인 것 같아요. 저기 박평은 진짜 평론가라는 생각이 든 게, 네, 저도 소설을 읽으면서 그 지금 박평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 경화라고 하는 인선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처음 다큐멘터리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호평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하라고 여기저기서 펀딩을 할 정도로 촉망받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약간 독백, 그리고 흐릿하고 뭔가 불명확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약간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아니, 저 잘 나가던 다큐멘터리 작가가 왜 저런 식의 작업을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방금
박평이 이야기했던 맥락에서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역사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명하고 구체적인 것만으로는 그 진심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진실이 후대에 전해지는 데는 한계가 명백하다라는 걸 이제 그런 식의 또 작품 속의 어떤 그 장면들로 좀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경아라고 하는 소설가가 처음에 제시했던 프로젝트를 그 인선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았는데 정작 소설가는 삶에 치여가지고 약간 자기 신이 제안했던 프로젝트를 망각했을 때도 그 인선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작가는 그 제주도에서 되게 고독한 곳에서 이제 묵묵하게 그런 진짜 방금 아까 박평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약간 진실을 지향하는 두 가지 과정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나름의 준비 작업을 했었고 그런 준비 작업을 하다가 손이 잘려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손이 잘려 나가서 지금 더 이상 이을 수가 없으니까 너라도 가서 마무리를 지어라라고 하는 미션을 이제 그 작품 속 소설가한테 준 거고 그 소설가가 제주도에 가서 약간 현실과 환상의 경계 속에서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장면들을 이제 독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의미는 뭐예요? 뭐랑 누가 무엇이랑 작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기억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과 작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저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다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네, 잊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가 이 작품은 지극한 사랑 이야기 혹은 지극한 연애 이야기 뭐 이런 느낌의 소설을 쓴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나온 결과물도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닐까. 저는 이제 그 맥락에서 새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지상에도 존재하지만 지상에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새는 날아갈 수 있고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저 다른 천상의 존재일 수 있지만 또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이것과 저것 모두이기도 한 그 새의 어떤 삶의 범위 혹은 새라는 존재에 대한 그 개념 이런 것들이 또 그 한강 작가가 지금 이런 두 세계의 대립과 결합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세계에 대한 일종의 또 암시 혹은 그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상징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또 네. 매개였죠. 자, 작별하 JYP 지금 막 긴가민가 막 이건 뭔가 막 이런 아직까지는 뭐 저 딱히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고 이거를 보느니 차라리 난 한강 작가의 옛날 작품 다른 걸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 사실 저는 그 JYP뿐만 아니라 그 한강 작가에게 호기심이 생기거나 한강 작가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여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데뷔작 작품이 그러니까 이게 한강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의 제목이 여수의 사랑이고요. 그 여수의 사랑에 실린 5편의 중단편 중에서 그 여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편이 표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한강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을 90년대 중반에 나온 그 첫 번째 소설집에 실린 6편의 단편 소설을 한번 읽으면 한강 작가의 문학의 이 시작이 어느 지점이구나 라는 것도 독자들이 알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냐면 약간 이것은 하루키의 한국 버전이다라고는 평에 있을 정도로 약간 청춘의 상실과 뭐 이런 그 내용이에요. 여수의 사랑이 여수의 사랑 자체가 여수의 사랑에 실린 단편들이 그 청춘의 고뇌, 뭐 청춘의 상실,
그 한국판 그래. 하루키라는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아, 그 어떤 그 여수의 사랑을 읽은 독자가 그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마치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한국 버전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던데 저는 그렇게 연결시켜 볼 생각은 전혀 못 했는데 그 평을 보니까 그렇게도 읽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예전에 읽었었거든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를 읽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한강 작가의 그 소설이 그 요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평이 읽은 것 같아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흰이라는 책 역시 외국에 또 번역되어 출간되어 있는 세 권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은 제가 이제 소개 자료를 보고 이게 어떻게 이런 소설이 가능하지? 에세이도 아니고 이게 이제 흰 것과 관련된 것들로 책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파란색으로 나온 뭐 블루인지 뭐 하는 그 에세이 외국 에세이도 있고 한데 흰은 도대체 어떤 책이에요? 흰은 정말 작가가 흰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떠올려진 어떤 단어들에 대한 그 단상을 다 묶은 책이에요. 그래서 장편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고 그냥 그걸 읽고 그 질문을 하시면 돼요. 소설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이 있는 거죠. 이 단어들로 심장을 문지르면 어떤 문장들이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현대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데 그게 하나의 이야기를 읽는다기보다는 어떤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그 이미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한강 소설의 한 경향은 정말 전형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이제 스펙트럼의 문제겠지만 서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채식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소년이 온다가 되기도 하고 작별하지 않는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한강을 읽기 위한 어떤 근력 중에서 여기를 이 코어인 거야, 코어. 그래서 코어 근육을 기르면 뭔가 다른 것들도 다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좀 읽으면 한강의 시적 세계, 한강이 시로 데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시집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흰을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흰도 한강을 읽기 위한 근력을 키우는데 딱 좋은 책이 흰입니까? 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다가 이게 운동은 나한테 안 맞나 봐 이러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좀 기다렸다가 또 때가 오기를 기회는 여러 번 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럼 흰은 장편이 아니고 네, 그냥 그게 쭉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따로 네. 분절적인 그냥 네, 이야기들의 맞아요, 연속이에요. 맞아요. 어떤 그리고 단상들의 연속이에요. 좀 다른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스토리가 좀 있는 네. 확실하게 이렇게 좀 줄거리가 잡히는 그런 책은 없습니까? 이분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2007년에 채식주의자가 나오고 2014년에 소년이 온다가 나왔잖아요. 네. 그 사이에 장편 소설을 한강 작가가 한 권 펴냈어요. 네. 2010년에 바람이 분다 가라. 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한 권 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가 이렇게 나란히 꽂혀 있는데 제 책꽂이에는 이 바람이 분다, 가라는 장편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이고 그 다음에 스토리 자체도 약간의 그런 조금 약간 미스터리적인 요소 같은 것도 조금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한강 작가의 다른 면모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박평이 잠깐 얘기하신 그 히라버 시간? 네. 그거는 어떤 이것도 계열이에요? 굉장한 설정이죠. 말을 잃어가는 여자랑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왜 잃어가요? 우리는 모두 세계를 잃어가니까요.
왜 웃어요? 너무 좀 본인이 쑥스러워요. 말하고도 약간 조금 아니, 느끼한가? 아니, 저기- 그래서, 네. 저기 그 제가 보기에 히라보 시간보다도 그 JYP에게는 바람이 분다 가라가 약간 그럴 추리 것 소설적인 같아요. 요소도 들어있어서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시간도 들어. 근데 히라보 시간도 한강 작가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평론가들이 되게 좋아했었죠. 평론가들이 되게 좋아하고 버락 오바마가 추천하고 뭐 이런 그래서 나중에 노벨상 받고 뭐 이런 계열의 책이군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바람이 분다 가라는 그 정반대예요. 이게 뭐 상도 받고 막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그 평단에서는 되게 막 이게 막 극찬을 받거나 이랬던 작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책도 저는 한강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는 좀 스토리텔링이 좀 강한 소설로서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바람이 분다 가라. 네, 그리고 흰, 또 히라버 시간 정도를 짧게 얘기해봤는데 네. YG는 저보고 그 바람이 분다 가라 정도가 이 수준에 맞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박평도 같은 의견이신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된 걸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일단 그 세 편이 번역이 됐을까? 흰과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가 번역이 됐잖아요. 그 두 개는 봤으니까 그 흰을 보면 되나요?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작품을 작가의 작품을 번역해서 소개할 때 뭐 대표작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미 맨부커상을 받았어요. 그럼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되게 다채로운 세계를 좀 정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번역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성향들 중에서 그게 잘 집약돼 있는 작품이 이 세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각각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래서 일단 이 세 권을 읽으시고. 근데 흰은 똑같은 책을 두고 이건 에세이예요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 아까 그래서 박평이 말했잖아요. 현대 소설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질문이 중요하지 된다고. 대답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질문은 유효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가 유효해요. 이게 한강 장편 소설 흰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냥 한강 에세이 흰이라고 발표했으면 그 사람들이 오케이 그 에세이라고 받아들일 정도냐라는 거죠. 그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 거기에 대한 답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도 물을 수 그냥 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주 긴 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뭘 하나 더 볼지 상당히 고민스럽네요. 이제 YG는 바람이 분다 가라를 봐라. 박평은 이왕 시작한 거 세 번째로 흰이 번역된 게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요? 현대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봐라. 그 책을 읽으면서. 맞아요.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고.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히라보 시간도 그 채식주의자랑 소년이 온다 사이에 나온 소설이네요. 맞아요. 예, 시점을 보니까. 히라보 시간도 굉장하다면서요. 히라보 시간도 네네네. 굉장하죠. 근데 이제 제가 설정만 말씀드려도 예상 가능하듯이 제가 싫어할 설정이에요. 네. 우리가 오래 만났군요. 어떤 비언어적인 언어의 분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들이 좀. 근데 아까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와 말을 잃어가는 말을 여자. 잃어가는 여자? 네. 그 우볼빛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였죠? 소녀는 뭐가 안 되고 소녀는 뭐가 안 되는 거였지? 아니요. 소년은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소년은 안 되는 건 없고 네. 소녀가 이제 그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 그거랑은 관계가 없군요. 그러니까. 네,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기 좀 한강 작가는 한강 작가대로 우볼빛은 우볼빛대로 좀 이렇게 섞지 알겠습니다. 말고 네, 존중을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작품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세 번째 편에서는 이렇게 이 작품 저 작품 짧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어쨌든 최근에 나온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국에 번역된 세 권 중에 한 권인 흰. 그리고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사이에 한강 작가가 펴낸 그 바람이 분다 가라. 그리고 히라버 시간. 네. 그 중에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제일 끌리는 책 한 권 더 맞다. 그 픽해가지고 한강 작가가 맨 처음에 쓴 단편 소설 6편을 묶은 여수의 네, 사랑도 네, 했군요. 여수의 사랑까지. 네. 왠지 여수의 사랑을 내가 결국 읽게 그럴 되지 것 않을까 같아요. 이런 느낌이 아, 예. 재밌어요. 들긴 네. 하는데. 네, 요수의 사랑 좋아요. 네. 그 저 여수 밤바다 이런 거 틀어놓고 읽으면 딱 좋은 겁니까? 아니 딱 그러니까 좋지 너무 않죠. 웃긴 게 뭐냐면 딱 좋지 그게 않아요? 좋지 않아요. 딱 좋지 좋지 않은데 왜, 딱 왜, 좋지 왜? 않은데 사랑 좋지 얘기가 않아요. 아니구나. 전혀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여수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서 자라긴 했지만은 여수 그래요? 친구들은 많은데 나도 근데 가봤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에게 여수는 아주 오랫동안 여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죠. 또 여수 얘기하니까 갓김치가 먹고 싶네. 댓글 읽어야겠다. 댓글 읽어야겠네요. 네, 채땡땡땡땡님, 우리 아마 저 책걸상 이대로 좋은가 특집 방송 들으시고 남긴 댓글 같은데요. 저 오늘 너무 웃었어요. 나영석 PD가 하는 TVN의 15야 보고도 이렇게 안 웃은 것 같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단 박평님 괴롭히는 건 안 됩니다. 힐링하러 오시는 박평님 일 시키는 건 노노. 그리고 끝부분에 사서 선생님 계신 학교 저희 아이들 전학시키고 싶네요. 크크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박평님 꿈꾸는 괴롭히는 거는 오늘은 전 안 했습니다. YG가 아까 뭐 하라 그랬지? 한강의 새는 무슨 글 의미냐 쓰라고. 평론 응, 써보라고 맞아요. 이상한 일 그래서 시켰죠. 또 다음 방송에서 약간 또 학생처럼 또 바로 생각해서 얘기했잖아. 거의 시키는 대로. 그러게. 진짜. 네. 네, 꿈꾸는 사과나무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을 접했으면 해요. 나만 아는 거, 우리만 아는 거 아깝다. 하지만 햇살고요님께서는 약간 또 그 JYP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평님 말씀대로 책걸상은 구독자 수로 평가하기 힘듭니다. 책걸상을 알기 전과 후에 독서량이 얼마나 늘었는가, 편식 없는 독서를 하는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등등을 다양하게 봐야 해요. 저의 도서관 지인은 책걸상을 알게 된 후 책을 꾸준히 읽게 되었고 작년에는 독서량이 늘었다고 하더니 올해는 방송도 열심히 알아서 챙겨 듣고 YG님이 내주신 숙제 전라디언의 굴레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자고 했습니다. 이런 건 구독자 수에 안 나오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도 더 많은 분이 읽었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냉군님도 남겨주셨는데요. 책걸상 아재들이 하던 그대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게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지 갑작스런 변화는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으니 기존 그대로 초심 잃지 않고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던 게 좋을 지금이 것 훨씬 같아요. 낫습니다. 네. 댓글 소개하는 시간에 다른 사담을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만 소개하지 댓글에 관해서 니네가 붙이지 헛소리하지 마라. 대본 없이 하는 자율형 방송 형식과 틀에 얽매여 있지 않게 자율 방임형으로 하는 스탠스를 그대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굳이 변화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초심을 잃지 말라고. 네, 많은 분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켈리님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써주셨고요. 플라님도 뭐 바꾸지 말라고 네. 바꿔도 애정하겠지만 굳이 바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동광동 호랑이님은 거의 무슨 리포트를 써주셨어요. 이거 저 크게 큰 글자로 인쇄하면 A4 한 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 쭉 길게 쓰셨는데 저는 마지막 줄 조회수나 구독자 수 같은 숫자가 신경 쓰이면 3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이겨내시기를 바란다. 네. 소수정의 열혈 팬들이 있지 않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켈리님의 댓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책걸상 덕분에 제 독서 스펙트럼도 넓어져서 너무 좋아요.
누구 덕분에 두꺼운 책 안에서 더 좋아요. JYP 화이팅. 거봐 두꺼운 책 싫어하는 청취자도 많다니까. 아니 그래서 이거 알아서 이렇게 필터링 되잖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700쪽 넘는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 차마 JYP한테 그거 하자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켈리님 이 댓글 중에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이라는 부사가 왜 이렇게 귀에 콕. 자꾸 질문하지 말고 그냥 좀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아니 그런데 또 우리 이거 댓글 순서를 바꿨잖아요. 그 뭐라도 또 이렇게 또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 댓글 순서 바꾼 거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괜찮다 뒤에 하는 것도 라는 분도 있었고 뒤에 하면 뭐하냐 역시 사담이 너무 많다 그런 것도 있었고 진입장벽이 높다. 처음 듣는 분들은 되게 좀 약간 쟤네는 왜 저렇게 쥐네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책에 관해서 작가에 관해서 소개도 뭔가 이렇게 딱 우리가 정교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막 대충 하잖아 그냥. 그래서 상큼하고 걸쭉한 이야기죠. 네. 걸쭉만 아니, 하지 그리고 상큼이 없어. 아니 책 읽을 때 뭐 작가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정교하게 알고 막 읽고 막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그러긴 합니다. 네. 네. 라이브 독방 기대하겠다는 댓글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보고요. 긴긴밤은 제가 이미 읽어가지고 라이브 독방은 아마 하게 되더라도 딴 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긴밤으로는 울지 않았습니다. JYP를 울려라. JYP는 어떤 책도 안 울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요. 어떤 책도 안 울진 않습니다. 정말요? 울컥. 그러니까 막 눈물을 하고 막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런 일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없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정말 박평의 단호한 이야기 속에서 박평이 JYP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아니 정말 드러난 거죠.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이 눈에 글썽글썽하고 눈이 약간 빨개지고 이 정도로 하면은 거의 최고로 감동한 거예요. 저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왜요? JYP를 글썽이게 만드는 책을 꼭 올해 지금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떠오르는 제가 그렇게 정말 감정이 너무 마음이 뭉클해서 거의 뭐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책 중에 최근에 기억나는 건 단순한 진심 같은 거. YG는 대성통곡했다는 그 책. 그러니까 YG가 대성통곡 내가 정도 하면 대성통곡해야 YG, JYP는 눈물 한 방울 글썽, 찔끔 글썽 이 정도 간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감성의 이 양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제가 참고해서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JYP를 울려라. 네. 저를 울릴 만한 좋은 책 있으면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박평뿐만 아니라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JYP를 울릴 만한 책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걸상 오늘이 508회였네요. 네. 자, 500회 넘기고도 벌써 8번이나 했네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연결해서 방송하는 바람에 음질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YG는 다음 시간에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지금도 뭐 건강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도 건강합니다. 네. 지금도 건강하게 대면하고 있어서 그러게요. 다음에 대면하자는 말이 안 나와.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